자, 커피는 한잔 하셨습니까? 자, 어제 안산에 참여했던 쌤들이 다 도착을 해서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쌤, 나온나 빨리. 안녕하세요. 정신치료학과 2학년 신동준이고요. 서울시청 아직 잠깐만 아니 지금 세팅하고 있으니까 네. 한 2, 3분 정도만 한 2분이나 2분 정도. 비공식적인 얘기는 일단은 지금은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상담과 연계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기선 교수님 가실 분들 위주로 교육이긴 하지만 딱히 꼭 전달을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뭐 동영상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 매뉴얼을 중심적으로 꼭 숙지해야 되시는 것들이 이제 색깔별로도 나와 있고 꼭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흑백이에요. 그럼 제가 이따가 안내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줄 테니까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리고 일단 분위기는 가서 동네 사람들이 별로, 제가 원래 잘 아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표정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 위주로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당장은 저희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은 동사무소예요. 그 선고동이라는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동사무소의 부스가 2군데가 있는데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상담이 깊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단지 그 이후에 그날뿐만 아니라 계속 상담을 연계해서 받으실 분들을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상담과 연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그 상황이나 그 관계나 그분의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메모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됐으면 시작을 할까요? 네, 잠깐만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뉴얼 사료 안 받는 사람 손들으세요. 매뉴얼 사료 안 받는 쌤 소개하는 물 앞에 하나요? 물 앞에 하나요?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앞에 운영 시간이 먼저 나와 있고요. 운영하시는 곳은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사대 소속이긴 하지만 가서 저희 대사대 소속이라는 부분을 굳이 밝히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거를 잘 숙지해 두셨다가 2번 보시면 재난심리 상담 전화가 있어요. 24시간 핫라인이라고 031-413-1822. 그래서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화도 항상 상담을 받고 계시고, 전화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거를 이걸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인력 배치는 저희가 들어갈 곳은 성구, 삼동 동사무소로 일단 제가 알고 있고요. 부스는 2개고요. 그 2개에 2인이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거기서는 스마트폰 카톡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뭐 이어폰을 끼고 있다거나 계속 뭐 문자를 한다거나 스마트폰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도 그런데 거기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는 건 또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들이 또 간혹가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자가 봤을 때도 그 일에, 그리고 그 자리는 애도하는 자리이지 당장 저희가 일만 하는 그런 사무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걸 작동을 하고 있거나 뭐 문자 보낸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줘야 되는 게 가장 행동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뭐 웃고 떠들고 특히나 그런 부분은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뭐 자제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민 상담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는 안산에 처음에 뭐 31개, 처음에 7개소였다가 지금은 안산에 27개까지 상담소가 많이 열려 있다고 하고 더 많이 생기고 전국 각 지역에도 더 많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일단 이따가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당장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스는 인당 그 한 곳에 2분만 들어가시고 저희가 또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일단은 다 자리가 잡혀 있어요. 자리가 잡혀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랑 화요일 오후만 지금 이 안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속출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이렇게 성함이랑 연락처랑 알려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보면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실적 보고는 거기 안내 나왔듯이 1일 2회, 뭐 5시 또 10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차는 5시지만 시간이 5시라고 써 있고 당장 접수 받는 거는 4시 반까지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따 뒤에 또 안내해 드리겠지만 맨 뒤에 보면 뭐 업무 인수인계와 그 뒤에 또 상담 실적표가 있어요. 맨 뒷장에. 그 부분을 카톡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인수를 하는 건데 여기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010-9278-0380 이분한테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문자 전용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뭐 서면으로 당장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워낙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담당자 한 분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거니까 사진을 잘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수인계랑 그리고 실문 인수인계 할게요. 실문 인수인계 보시면 조끼, 명찰, 배지 그렇게 각자 다 소지를 하셔야 그 재난심리지원단에서 나왔다는 소속을 알릴 수 있고요. 또 거기 보시면 뭐 심리센터나 학회나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셨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됐을 때다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절대 저희 소속으로 밝히지 않고 당장은 어찌됐든 국민 전체의 어떤 문제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나온 곳은 어느 소속이냐 물었을 때는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라고 소개를 해야 해요. 그리고 뭐 각자의 뭐 학회나 소속에 대해서는 오픈은 안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볼게요. 뒷장 보시면 지금은 좀 덜한 상황이긴 한데 기자들이 많이 와서 문의를 많이 하신대요. 뭐 학생들은 몇 명 오냐, 상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뭐 상담 실적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파파라치처럼 캠을 몰래 들고 와서 촬영을 한다거나 뭐 유가족이 아닌데 유가족인 척 하면서 와서 상담을 받아가는 기자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느낌이 딱 오신대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유가족도 아니고 아픔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굳이 와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고 기자로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는 그런 느낌. 자기가 상담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뭐 다 대답을 해주시되 굳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상담을 받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하면 안 된다는 그 상담자의 기본 윤리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오픈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서 간혹가다가 뭐 상담자가 이러고 있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모습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뭐 키득키득 웃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해야 되는 그 상담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반응 대처법, 상담자의 태도, 상담 진행, 뭐 초기, 중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담이 깊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저희가 들어가고 교육은 계속 될 테지만 당장 필요한 거는 당신 마음은 압니다. 뭐 울지 마세요.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에 귀 기울여 드리고 같이 애도해 주시는 그런 표정이나 모습이나 그런 마음으로만 대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색깔이 흑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마무리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 혹시 상담 대상자 또는 시민이 상담소에 대해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유가족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다 그 시 전체가 막 우울한 상태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대상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상담하고 계신 상담자한테 와서 막 낭패를 막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시고 간혹가다 뭐 술 드시고 와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애들이 다 죽었다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건 상담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원망을 들어도 본인이 상담자로서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일을 하러 왔고 봉사를 하러 왔는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지치고 힘들 수 있대요. 막상 마음으로는 그래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많이 지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많이 조율하고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임해주시고 혹여나 술을 많이 드시고 행패를 너무 심하게 부리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니까 그 안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나 또 뭐 인력이 있거나 또 뭐 크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살인을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앞에 보시면 매뉴얼의 이 약장에서 뭐 초기, 중기 그렇게 돼서 쭉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뭐 반응 대처법이라 하지만 그 자리는 막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일단 아니고 당장 힘들어서 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드리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면은 거기다가 뒤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연계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아주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자기 어떤 울분이 올라오거나 이게 트라우마인 것처럼 어제 제가 교육받기로는 이 사람들이 각자의 트라우마가 다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트라우마가 다 올라와서 그걸로 인한 자기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트라우마가 다 올라와서 그 부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거 얘기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는 간혹 가다가 막 꺼이꺼이 울다가 뭐 심호흡이 또 딸리고 그러면은 또 위급 상황이 오니까 그럴 때 또 112 신고해가지고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비는 해두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대처 방법에는 뭐 굳이 뭐 당신은 상담이 필요하니까 상담을 받으세요라고 그렇게까지 이끌어갈 필요 없이 뭐 비자발적으로 상담소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주지만 거기서 다 어차피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연계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깊이 저기 하려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는 끊어주실 수 있는 그런 뭐 유연함이나 저희 상담자로서 태도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 자리는 상담이 목적이라기보다 상담과 연계니까 최대한 애도하는 분위기로 그런 모습으로 여기 보면은 이거 내용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물어볼 경우도 있고 막 보면은 그 검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매뉴얼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 기록지를 거기를 펼쳐보실게요. 그 상담 기록지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그 부스에 보면은 이 기록지랑 검사지랑 그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담 실적표하고 업무 인수 인계 그 표하고 그 종이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상담 기록지를 꺼내서 그 사람이 어떤 경유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쓰고 그 관계 여기 그 상담 기록지 보면은 빨간 글씨로 앉아있죠. 꼭 기록해야 되는 부분은 상담 일시 그리고 그 위에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 내 이름 그리고 성별 출생 연도 그리고 주소 그러니까 뭐 주소를 끝까지 몇 번째까지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또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이 대상이다 보니까 어느 시에 어느 동에서 오셨는지까지라도 꼭 쓰시고요. 또 연락처는 필수예요.
그 사람이 연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담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처를 필수하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면은 개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입에서 뭐 추후 전화를 드리고 저희 심리 지원단에서 전화를 드리고 상담 예약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간 의뢰 동의 여부에 그게 또 빨간 글씨거든요. 그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계속 상담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그 자신이 여겨서 나는 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본인 사인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화 관리 등 뭐 그런 것도 그 맨 밑에 두 줄이 꼭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뒷장 보실게요. 그 뒷장 보시면 저희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유가족보다도 동네 주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사무소라는 곳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이랑은 좀 다 다르게 장례식을 다 치르고 오시는 유가족과 관계자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 오는 그 사람의 그 상태는 아니면 일단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오실 예정일 거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미 안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 끌고 가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관계에 전혀 유가족 아닌 분들도 정말 많이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좀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그 검사지를 꺼내서 검사가 필요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다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울증인 것 같다, 뭐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 그런 검사지들이 다 옆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검사지일 것 같으면 검사지 꺼내가지고 검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상태, 뭐 정신행동, 정서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 체크가 조금 하면서 곤란하실 것 같으면, 왜냐면 상담하면서 체크를 일일이 읽으면서 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면 이 아래 상담 내용에다가 간단하게 기재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 윗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기록지는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 뒤에 먼저 할게요. 이 상담 실적표 있어요. 그 상담 실적표 보시면 위에 날짜가 있고 일반 상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시든 몇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면 그 오신 분이 어떤 상황에 오셨고 어떤 관계로 오셨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제 생존자 그리고 밑에 당사자, 학생, 교사, 일반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생존자라는 건 세월호에서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돌아온 사람이 당사자, 내 아들 당사자인 경우, 학생인 경우, 교사인 경우, 일반인인 경우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보호자, 생존자의 엄마인 경우는 보호자에서 학생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 받으러 오신 그분이 교사의 어머니거나 교사의 부인이거나 그런 경우는 보호자에서 교사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아오신 분의 내 아이가 학생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내 동생이 일반인인데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 그래서 오신 분은 일반인의 보호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거기는 이제 생존자, 그쪽까지 생존자고요. 그리고 생존자 본인은 또 생존자 칸이 있고, 그리고 유가족 실종자가 있잖아요. 실종자 같은 경우는 학생, 교사,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종자는 본인이 못 오잖아요. 실종된 상태니까. 실종자가 학생인데 그 사람의 가족인 경우, 그러니까 내 딸을 아직 찾지 못한 경우, 내 형제를 찾지 못한 경우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여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거나 이미 사망이 확인된 상태의 그 유가족들에 대한 건데, 유가족의 학생의 할머니면 유가족 학생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유가족, 그러니까 내 아빠가 단원고 교사였어. 근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교사 그쪽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간접은 간접이라고 있어요. 이 간접은 가족은 아니거나 보호자는 아닌 상태고, 학생, 내 친구, 그러면 학생, 내 친구가 죽었어. 근데 단원고 실종자도 아니고 다른 학교일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
체크하시면 되고, 뭐 교사인데 단원교 교사는 아니고 옆에 학교 교사예요. 근데 같은 교사 동료인데 교사 친구를 잃었거나 친구가 뭐 살아 돌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왔다고 하면은 간접의 교사에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 보시면 대략적인 거 아실 것 같아요. 거기다 꼭 체크를 하셔서 총 건수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저희가 상담 부스에 이렇게 안내지가 되게 많이 놓여 있고, 그 안내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놓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게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이,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여기를 또 총괄해서 서면상 남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내지를 가져간 사람들의 그 사람이 뭐 젊은 사람인지 학생 같은지 뭐 일반인인지 그런 거에서 체크해서 몇 장을 가져가는지 그날 기입하셔가지고 쓰셔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인수인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계자에는 내가 쓰고, 그 맨 끝에 인수자는 그 다음 분 쓰시면 되고요. 그 뭐 물품 척도 작성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시고 딱 체크하시면 되고, 거기 검사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검사지 쓴 부분을 이 검진 건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총 건수까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그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까지가 인수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꼭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 자세로 얘기를 많이 전달을 저도 이렇게 받았는데, 가서 저희가 당장 어떤 것도 해결을 해드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나 당신 마음 안다, 나도 부모니까 나도 네 마음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같이 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면 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정말 상담이 꼭 필요해서 나중에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서면상 잘 남겼다가 잘 전달을 하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태도나 또 그 말이 웃긴 것만큼 이렇게 자꾸 비난들 없지 않아 하잖아요.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자격을 갖추고 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발끈할 필요도 없이, 나는 여기 안산시 통합재난 심리지원단에서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봉사 나온 사람이다라고 그냥 자기 소개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가 거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를 맡아도 상관없어요. 네,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때 그 금토 워크숍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을 예정이라고. 이번 토요일에 몇 시? 통상 10시에서 12시예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장소. 그 장소 그대로.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지 올릴 테니까 지난번까지 참여 못했던 사람들 중에 주말 참여가 가능한 사람, 제 생각에는 주말 이틀은 체력적으로 무리고 토요일, 일요일 좀 하루 정해서 정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 임시상담소가 폐쇄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좀 가지고. 거기 센터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 학교나 저희 연구소가 소속이 그 요일만큼은 아예 담당으로 정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들쑥날쑥 혼돈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조를 짜서 쭉 그냥 하루씩 맡으면 되겠다. 예, 그거를 오늘 신청을 좀 받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10시에서 12시 참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방에서도 가능하겠죠? 주말에 하루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쫙 연결시켜가지고. 안산뿐만 아니라 상담소가 전국에도 많이 펼쳐질 계획이라고 해요. 뭐 진도든 경상도 전라도든 하니까 그때 또 여기 하려면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참에 참여했었으면 참여 경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모집할 때 우리가 안산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면 재교육 없이 쭉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 교육 2시간 들었잖아요.
대체적으로 매뉴얼이지 상담 워크숍이 아니에요. 이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요런 식으로 해라라는 매뉴얼을 주는 거지 그 2시간의 상담 워크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제는 뭔가 하면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화를 받아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옆에서 뭐 이렇게 차를 대접한다라든지 그 사람들 응대하는 거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 자원봉사를 뽑아서 자기 기관의 기본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 없다라는 규칙은 굉장히 좀 관행적인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규칙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어떤 사람이 교육 이수를 했고 이수한 사람들이 이쪽에 파견이 된다는 게 인력 관리라는 게 제일 조금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 비판을 하기보다는 왜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지를 잘 고려를 한다면 저는 기본 연수를 듣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꼭 만나서 들을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사이버 연수를 좀 허락을 하면 이수하면 이수 완료가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급한 일이니까 효율성을 좀 많이 못 지키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상담 워크숍을 하기로 한 거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그런 것들인데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많이 유용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사이에 아트스토리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아트스토리와 아트스토리 그 인턴십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30분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워크숍을 시작할까 해요. 자, 먼저 아트스토리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좀 몇 분 와서 도와주시면 얘를 좀 옆으로 약간만 화면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고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조금 파워포인트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못해? 그럼 우리 이쌤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단이 없는 게 잘 보이겠죠? 예. 그리고 단 좀 치워주세요. 오케이. 예.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앞쪽으로 잠깐만 한번 넘겨볼까? 조금만 더 앞으로. 뒤로.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이 아트스토리는 뭔가 하면요, 이게 미술 치료에서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주로 예방과 만족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트스토리를 마음을 여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이제 아트리스트가 필요한 건 여기는 주로 학생과 교사 역할. 자, 이걸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사 역할을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뒷줄만 불을 좀 꺼주실래요? 이거 보여요? 맨 뒤에가 보이면 불 끌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대로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욕구를 조절하자는 게 아니라 욕심을 조절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불행할 때 한번 여쭙게요. 진짜 불행해서 불행한가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불행한가요? 대답들은 다 잘해요. 그죠?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불행한 줄은 아시죠? 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불행도 행복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수긍이 안 돼요. 자, 위기는 불행일까요? 어쩌면 행복을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일까요? 위기에서 행복을 준비하는
배움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위기에서 좌절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수용을 해버리면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불행은 위기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요. 자, 치료사들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요. 수다와 정부 비판으로 흘러가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정부를 비판할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의연히 잘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의연히 잘 해결하고 비판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판단으로 실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죠. 자, 피해자 처벌이 급해요. 지금이라도 운항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해요. 안전대책이 시급하죠. 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 그런다고 피해자를 처벌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검찰 쪽에서 알아서 할 거거든요. 하지만 알아서 하는 수위가 저희 나라는 역대 안전사고에 있어서 그 담당자들을 어떻게 처분했느냐라는 뉴스 요약 정리 있는 거 어제 보셨어요? 참 허무하게 했더라고요. 징계 조금 사람이 수백 명 죽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법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가 무조건 정부 물러가라로 해결될 문제 아니죠. 그죠? 그럼 새 정부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한다고 뻥치고 들어와서 해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현 정부의 기간 안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분노나 적개심은 아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치료사라면 적어도 심리상담사라면 카더라 버전에 함부로 동화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예쁜 아이들 놓치고 부모 심정이 어떨까까지는 좋아요. 정부는 뭐 한 거야? 뭐는 뭐 한 거야? 라는 거는 상담사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피해자 상담을 갔을 때 자, 그분이 얘기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상담에 집중하지 않고 정부 비판에 들어간다면 이게 상담이라 그랬어요? 수다라 그랬어요? 상담자는 절대 이런 수다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생각, 건강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치료사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료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희망을 더 키워나가는 걸로 나를 건강하게 해야 될까요? 물을게요. 대답들은 다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보고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쓴 미술치료 개론과 여러분이 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해결될까? 아니면 그냥 모아놓고 내가 막 화를 내면 이거 해결될까? 여러분이 원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교수님 하면 그래 교수님 제가 이거 했어 그래 근데 진실된 제 차원에서 그래가 안 되는 보고서가 참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분석 보고서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어디서 책이라는 책을 한 10권 읽어가지고는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 만들어놨더라고요. 자, 우리 미술치료 개론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치부와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의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술치료 개론에 온라인 세미나 때 부과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장점 찾으라 그랬어요. 장점 몇 가지하고 상관없어요. 회계 안에서 그죠? 회계 안에서 내가 이걸 언급했을 때 내담자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장점이 있고 치료자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찾으라고 했어요. 자, 찾았던 사람 손 들어. 안 찾았으면 중간 보고서 완전 빵점이에요. 건주만. 자, 찾았는 사람 손 들어봐. 찾아보셨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숙제 검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치료사 윤리와 가치관하고 관련되는, 윤리가 건강하고 가치관이 다르게 서야 이런 응급재난 상담에서 여러분이 안전한 중심체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안전한 중심체가 되어서 그들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부안해동 한다든지 흔들리든지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학부생은 좀 그렇고 대학원생, 자주 보는 대학원생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네가 고개를 숙인다고 제가 안 시킬 것 같습니까? 잠깐만 나와주세요. 딱 걸렸죠? 저는 이쁜 사람만 시켜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미술치료 개론 보고서 쓰면서 내 장점을 회기 안에서 찾아봤더니 어떠셨어요? 100개 말고. 100개 말고 저는 그 생각이 전환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회계 안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저항도 심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중간쯤 가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림 그리면서 놀라고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안에서 내 장점을 발견해 보니 클라이언트로서는 나는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그 각 회계 중에서 가장 임팩트한 거 한 개만 소개해 주세요. 클라이언트로서 내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 언제였어요? 클라이언트로 내가 사랑스러웠던 부분 상담자지 말고 내 남자로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이런 면이 가장 좋았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적인 부분이라서 개인 신상이라서 좋았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내가 자신이 사랑스러울 때 내 남자로서 갑자기 생각나요. 하나만 그냥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장점을 회계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심리치료사라면 문제가 있죠. 우리 눈은 뭐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단점을 찾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보고서는 딴 거 다 포기하세요. 장점만 찾으세요라고 저는 이미 오다를 냈어요. 예. 제가 좀 사랑스러웠던 거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조금 알아가는 그게 제가 제일 저 자신이 부족했던,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통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 드디어 질문에 요지를 파악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았는데 미술치료 개론은 내가 치료사 역할도 한번 해보고 내담자 역할도 해봤죠. 치료사가 보기에 요 내담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순간이 있어요. 장점을 찾다 보면 치료사가 보기에 사랑스러웠던 내담자의 모습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중간고사까지 했는데 거기서 쉬운 거 어려워. 쉬운 거 갑자기 내 남자로서 사랑스럽던 치료사가 보기에 네, 내가 지금 치료사 입장에서 회계 안에서 앉으면 생각이 나는데 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 김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차라리 내가 대타 있게 한 명 자 혼자 봤습니다. 내가 치료사로 봤더니 내가 내담자로 본 치료사가 나를 본 입장에서 참 사랑스러웠던 건 이런 게 좋았다. 점검 안 합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데. 자, 누가 얘기해 주시나요? 미술치료계로 들은 사람 중에서. 앉은 사람들은 나는 이거였는데 하는 사람 빨리 나와. 좀 도와주세요. 자, 있습니까? 개론. 역시 대학원생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저는 꿈 분석을 통해서 제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에 뒤에서 숨어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자신이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는,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담자로서는 내담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었습니다. 요렇게 하라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들어가지 마봐. 했으면 또 하나 더 해야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꿈 분석 얘기하니까 저도 꿈 분석을 했었는데 그 꿈 속에서 제가 깊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몰랐는데 내가 깊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불안, 어디 혼자서 떨어져서 불안해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현실 세계에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억수로 편안해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불안하면서 벗어났다는 그 안도감 그리고 행복감, 그거를 느꼈을 때 그거를 답을 찾은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참 대견스럽고 치료자로 생각했어요. 내가 대견스러운 때문에 치료자가 내담자를 보는 관점으로 그러면 되게 대견스러웠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 우리 치료사는 이런 장점이 있어. 같은 나예요. 나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페르소나죠, 그죠? 치료사가 본 관점에서 내담자가 본 관점에서 치료사로서의 내가 장점이 가장 부각됐던 적이 뭐고, 어떤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만 소개를 하면 순간 얘기 안 해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저 자신한테 잘 던졌다는 거. 예. 저는 사실 예. 그래. 저는 참 개론 수업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교수님이 저희 상담자였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도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와, 정말 재밌다. 정말 내가 많이 발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치료사인데 당신이 내담자인데 당신이 치료사의 그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치료사가 찾아주니까 아하!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찾아줍니까? 조금 전에 내가 해결하지 않았고 그냥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찾게 해줬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야 하고 남 탓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은 내 인생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계획하는 습관이 없었는데 계획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막히시죠. 질문하는 문자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기보다 내담자로서의 내가 치료사로서의 나 자신에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내담자이면서 치료사. 내담자 입장에서 치료사로서의 자신이라는 참. 너는 뭐가 필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한 번 더 물어주는 거. 예. 그러면서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앞에 나와보세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 질문 들어오면. 자, 근데 이런 질문은 어디서도 하얘지는가 하면요. 내담자랑 상담할 때, 내담자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처음에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왕초보인 줄을 모르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머리도 하얘져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아트스토리예요. 아트스토리는 레시피대로 가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아트스토리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미술치료는 우리가 전문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살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미술치료에서조차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거죠. 유명한 슈퍼바이저들이 썼는 책들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가 표현하고 이야기하게 했고요. 내담자가 표현하고 이야기한 것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라고 물어만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아까 이렇게 그렸고 제목은 이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내담자가 맞아요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상담 장면을 그렇게 진행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유추하고 막 진도 혼자 막 나가고 이런 거 안 했는데요. 여러분은 혼자 판단하고 유추하고 혼자 막 진도 나가는 거를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25년간 연구해서 아트스토리라는 단어와 아트스토리라는 접근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체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뭐였는가 하면 다시 앞으로 이거라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되는 가진 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그 사람하고 좋은 것, 좋은 말, 마음도 나눌 수 있나요? 이게 심리 상담사예요. 이 네 가지를 못한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물을게요. 자, 볼 수 있나요? 네. 들을 수 있나요? 네.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를 더 가지려고 하세요? 충분하신데 지금. 자, 지금 내가 본다라는 것과 듣는 거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나는 내가 보고 듣는다라는 거에 감사한 적이 있다. 자, 손 받자. 양심껏 들으세요. 자, 손 내립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면 재난 상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인성과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기술은 스킬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5시간 동안 온갖 기법을 다 배울 거라고 기대하고 왔을 텐데 애석하게도 기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배웠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못 나누는 게 있죠.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나누는 거를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듣고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거를 오늘 4시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중간에 PTSD라는 전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과대학 교수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고, 자, 우리의 심리검사는 우울증, 불안을 진단을 해왔죠. 근데 행복을 연구하는, 건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의 탄력성,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재능, 잠재력,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설문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음을 여는 미술상담. 그 다음. 자, 그대로 멈추고, 자,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하면서 행복한 과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 짝지 어디 도망갔어? 아, 저기 이제 와도 돼요. 자료 안 해도 돼. 자, 이제 짝지하고 승부가 날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 들으세요. 아시죠? 만세 하셔서 자, 짝지 어깨 위에 자, 안마 포즈로 자, 이긴 사람이 먼저 안마를 해주면 이긴 사람이 안마를 이렇게 해주라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통통통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반대로요.
자, 어깨 준비하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통통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앉으셔서요. 자, 박수를 4번만 칠게요. 자, 시작. 지금 컨디션 괜찮은가 봐요.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냥 주무르든 사람이 있고요. 느끼면서 주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깨가 뭉쳤네. 부드럽네. 자, 나는 만지면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주물렀다. 손 들어보세요. 손 빡 들. 손 내리시고. 자, 손 못 든 분들은 두 부류죠. 너무 사소한 질문이어서 손을 들고 내리는 거에 응할 수가 없었거나, 진짜 그냥 지금 머리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거나, 생각 없이. 예. 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은 매 순간에 일어나는 거지, 작정하고 알아차려야지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느끼시면 돼요. 일부러 느끼려고 노력하면요, 심리적 스트레스로 많은 질병이 이렇게 유발될 수 있어요. 자, 편하게 살아야 될까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머나, 대답들은 다 잘해요. 자, 근데 스스로 긴장을 보는 경우가 있죠. 과제에 오늘 하면 될 거를 꼭 한 달 묵혀놨다가 제출 하루 전에 하시는 그 모습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9일 동안 자료 검색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29일째 아침부터 검색하고 점심때 작성해서 저녁에 제출하지요. 그러한 200명이 모이시면 접속자 수가 많아져서 10시부터 올려지지가 않아요. 자, 이 데이터 부하량은 컴퓨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게으름에서 기인할까? 대답은 잘하세요. 제가 알아차림을 강조했더니 상당히 솔직해지시는군요. 예, 알아차림의 가장 근간은 뭔가 하면요, 내가 부족함이 보일 때 부족한 나조차도 사랑스러워야지 알아차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맞습니까, 선생님? 맞아요? 대답들은 다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교육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임 교수님은 굉장히 냉철하고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훈육에 있어서 너무 엄격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학생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진짜 저한테 수료를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아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 사랑 안 받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짜로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선생님? 저는 인기는 안 받고 싶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서 판단하기를 바라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뭘 가지고 갔고, 내가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아까 얘기했죠. 치료사에게 중요한 거는 스킬이라 그랬어요. 마인드라 그랬어요. 마인드.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에게, 그죠? 학생에게 때로는 엄하게 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만약에 이번에 세월호 선장님 같은 분이, 그죠? 선장 기능을 익힐 때 가르치는 사람이 만약에 승객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 제자가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야 될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쳤어야 될까요? 알고 있는 지식 테스트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인성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실행 검사를 하지 않고 라이센스가 나갔다라는 건 하나의 문제죠. 맞습니까? 자,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10분 안에 어떻게 대처하냐. 자, 비디오로 찍어서 그거 나중에 판독해서 자격증을 줄까 말까 결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격증 주고 나서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맞죠? 자, 이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치료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치료사 자격증은 현재는 지식과 수련 과정을 거쳤는가만 보고 자격증을 주고 있죠. 수련 과정 때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슈퍼바이저가 써줄 만큼, 그 보고서를 써줄 만큼 그렇게 질적인 교육들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자기 점검을 집어넣었죠. 치료사로서 내담자 점검하게 하고,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인턴십 과정을 열게 돼요. 자, 아트스토리는 뭐라고요? 미술치료사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아트스토리는 미술치료사가 아닌 상담, 교육, 보건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술치료사처럼 내담자와 매체를 중심으로 뭔가 나누고 싶을 때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가지고 내담자랑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어떤 욕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일어나겠죠. 그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아트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재물포 중학교에 재능기부 가면서 아트스토리 기본적인 4가지 기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보형성 뭘로 한다 그랬어요? 메이크업 아트스토리로 해서 스킨십 하면서 그 사람의 꿈과 바람을 표현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모습 찾아내기, 그죠? 그림카드 이렇게 펼쳐놓고 자기 모습 찾고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 그리고 내가 미래의 자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진짜 미술 치료했죠. 명화 선택해서 내가 색칠하고 이야기 만들기 하면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파티였죠. 푸드 아트 스토리 해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 한 4회기 정도의 단기 상담을 재물포 중학교 들어가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루 만에 다 해치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2주에 걸쳐서. 자, 근데 오늘 할 거는 이런 많은 기법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그거를 표현을 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인 1조로 갈 때 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여해서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디를 보는가 하면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사이만 봅니다. 그럼 얼굴하고 전체가 나오겠죠.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사이를 서로가 보면서 요 안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부위를 하나만 결정해요. 자, 둘이서 바라봅니다. 둘이서 바라보고 제가 5을 헤아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서로 보면서 한 부위만 요 안에서 마음이 제일 마음에 드는 쪽으로. 자,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이뻐요. 거짓말이죠. 자,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교만한 거죠.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 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위 선택. 자, 갑니다. 자, 5 헤아리는 동안 은근히 바라보세요.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아시죠? 성추행법이 바뀌었어요. 남자도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데 불쾌감을 느끼면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자도. 자, 노골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5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땡인데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엄청 고민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냥 딱 보고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부위를 딱 찍으면 돼요. 자, 앞줄에 앉은 덕분에 숙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 어디가 제일 내 마음에 들면 돼. 눈빛이 마음에 네, 아니 눈빛이 어쨌길래 그냥 초롱초롱하게 마음에 들었대요. 자, 파트너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코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 코가 어떤데요? 한 가운데 얼굴에 중심을 탁 잡고 오똑하게 세우는 오똑하게 서 있는 코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 제일 뛰어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 자, 우리가 내담자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마음이에요? 외모에 대한 느낌이에요? 외모에 대한 느낌이죠. 자, 1번이 외모에 대한 느낌이고 2번은 표정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맞습니까? 자, 지금은 외모에